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교수님 저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세르비아 크로아티아과에서 동유럽 국제관계사를 가르치고 있는 김철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저희 패널 분들도 좀 소개를 해줄 텐데 일단은 첫 번째로 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를 전공하고 있는 20학번 신무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과 23학번 서창교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MC를 맡게 된 23학번 이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교수님 모셔서 좀 다양한 이야기들 해볼 텐데 저희가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좀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교수님. 저 세르비아 크로아티아과에 오시게 된 계기가 뭐 따로 좀 있으실까요? 처음에 세르비아 크로아티아과 원래 이름이 유고과였거든요. 근데 제가 입학한 때는 1988년도였고 1988년도는 88 올림픽이라 해서 이때 이후로 노태우 전 정부에서 북방정책을 본격화시켰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북방정책이라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미국 블록의 시장만이 존재를 했었는데 북방정책은 본격적으로 동유럽, 즉 소련, 당시로 이제 러시아로 바뀌죠. 러시아와 중국, 동유럽 시장을 위한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싶다. 또 그쪽으로의 정치 경제를 좀 확장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뭔가 이쪽에서 제가 좀 할 일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교수님. 혹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유고과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은 세르비아 크로아티아과잖아요. 어떻게 바뀐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바뀐 이유는 이제 좀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9년이죠.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유럽이 사회주의 체제가 이제 사라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와중에 유고슬라비아 지역은 이제 90년대 굉장한 혼란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연방이 분열되고 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원래 유고슬라비아라는 뜻이 유고 남쪽 슬라비아 슬라브족의 나라 남슬라브족의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남슬라브족의 나라들이 전부 다 6개 국가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 전에 있었던 전체를 통칭하는 그 국가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유고 국가를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 중에서도 이제 가장 리더 국가를 할 수 있는 세르비아 그리고 크로아티아 이 2개 국가의 이름을 따서 6개 국가 중에 2개 국가 이름을 따서 총고 학과 이름을 만들게 된 것이죠. 마음 같아서는 그 6개 국가 전부 다 이름을 붙였으면 아마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조금 교수님한테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 좀 여쭤보고 있는데요. 혹시 교수님은 유학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유학 경험 다니죠. 네. 혹시 어디에서 유학을 하셨었나요? 저는 벨그라드 국립대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 벨그라드는 전체 유고슬라비아의 수도였었고 연방의 수도였죠. 그리고 연방이 갈라지고 나서는 세르비아 공화국의 이제 수도로 되게 되는데 일단 벨그라드 국립대에서 국내 최초로 역사학 박사를 했었고요. 여기 뭐 국내 학과 교수님들이 전부 다 거의 국내 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학으로 전공했는데 그 중에 이제 동유럽 국제 관계사가 제 전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 유학 시절에 여행을 하시거나 이럴 때 조금 특별했던 경험이 좀 있으실까요? 그 유학 시절에는 참 배고픈 시기였거든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뭐 돈도 풍족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지나가면 길거리 가다 보면은 끼네즈, 즉 중국인이다. 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아시아에 와 있는 외국인들은 서양인들은 전부 미국인이다라고 말하듯이 아마 여러분들도 유럽에 가시게 되면은 저기 한국인 지나가네, 일본인 지나가네 소리 안 합니다. 전부 다 중국인 한 명 지나가네, 중국인 때로 지나가네 이렇게 말을 하지. 그래서 중국인이라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할 때 난 한국인이다 라고 꼭 밝혔고, 예를 들어서 뭐 불가피하게 횡단보도를 이렇게 불법으로 건너게 될 상황이 됐을 때는 한국인이라는 소리를 안 하고 뭐 다른 외국인 이름을 댔죠. 아시아인들의 국적을 대고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반대편에 앉아 계신 분도 이번에 세르비아 유학 갔다 오셨는데 혹시 네.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도 일단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는 끼네즈 혹은 니하오였었고, 저한테 기숙사에서 친해진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어디서 왔냐고 오다클 했을 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항상 야사미 스쿠레라고만 하니까 친구들이 그 다음에 이제 유시네, 그리세베르네 이렇게 물어봐서 항상 그 다음부터는 야사미 유시네 꼬레라고 남한에서 왔다고 대답하는 습관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의 세르비아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랑 과거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교수님 먼저 조금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땠었나요? 뭐 세르비아뿐만 아니라 그 크로아티아라든지 슬로베니아 그 유고 지역에서는 우리 아까 우리 신무경 후보가 말한 것처럼 남한과 북한의 개념이 없었어요. 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그래서 심지어 몬테네그로 쪽에 잠시 휴양을 갔을 때는 그 같이 계셨던 민박집 그 아들이 막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데리고 저를 가서 그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하신 분도 아닌데 아버지가 TV에 나온다고.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기를 가서 봤더니 김일성이가 죽어가지고 있는데 저보고 왜 안 오냐 라고 그 민박집 주인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그 남한이다, 유주나 꼬레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인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그 유학 시절 하다 보면은 그 굉장히 그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여러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저 때만 하더라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성을 삼숭이라거든요. 또 현대를 현다이라고 하는 그들 회사들을 전부 다 일본 회사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아, 삼성, 우리나라 좀 LG를 엘게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소개를 하면서 다 한국 회사다라고 할 때 되게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좀 한국에 대한 것이 잘 몰랐지만 지금은 많이 좀 호전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SNS를 통한 문화 확산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남녀 불문 다들 K-팝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K-뷰티라고 해서 이제 한국산 화장품이나 마스크팩 이런 거를 정말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되게 불과 몇십 년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인식이 개선된 거 보면 확실히 한류의 그 영향력이 좀 크다라는 거를 좀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으로는 이제 특별한 경험 말고도 이제 반대로 조금 난처했던 경험이나 여행 중에 뭐 어려웠던 뭐 상황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교수님? 뭐 난처했던 상황들은 굉장히 많죠.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지역이 그 민족 간 또 종교 문화가 갈등을 이뤘기 때문에 뭐 베오그라드 번호판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초기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다른 나라 지역에 갔을 때 뭐 번호판이 예를 들어서 세르비아 번호판이다, 크로아티아에서 기름을 안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국경에서 조금 컨트롤이 심하다거나 왜 여기 넘어가려고 하느냐, 우리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대처했죠. 예를 들어서 몬테네그로 국경을 넘어가려 할 때는 몬테네그로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러 가는 거다 라는 식으로 하면은 기분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차를 우리가 공항을 베오그라드 공항으로 왔기 때문에 차를 빌릴 수밖에 없었다.
렌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길을 좀 많이 넘어갔던 적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그 무경 씨께서는 무슨 일 없으셨나요? 저도 항상 이제 국경을 넘을 때 제 여권에는 항상 세르비아 그 국토장이 좀 많이 찍혀 있었어서 크로아티아를 갈 때 특히 좀 더 질문을 많이 하고 어떤 목적으로 가냐, 어디 가서 어떻게 머물 것이냐, 아니면 예약한 호텔의 이름을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항상 저도 교수님이 대처했던 것처럼 SNS에서 여기가 너무 예쁘다고 해가지고 가보고 싶어서 한번 갔다 그래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좋아하면서 넘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난처한 상황들을 되게 다 대처를 잘 해주셔서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유학 시절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현지 유학이나 여행 중에 한국과 다른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느꼈던 또 그런 일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이제 간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걸 공부를 못하고 갔으니까 정교 문화권이잖아요. 세르비아는. 크로아티아는 카톨릭 문화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카톨릭과 정교 간의 성호를 긋는 것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카톨릭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만 정교도에서는 성삼일체가 중요시하고 오른쪽에서 이쪽에 성호를 긋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교회 예배법도 많이 다르고 하니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가장 또 힘든 게 뭐 음식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거기는 이제 한국 음식이 없으니까 여기서 대부분 다 공수를 해서 건어물 같은 것도 다 공수해 갔었고 뭐 미역도 건어물 뭐 다 공수해서 고추장이고 뭐고 다 공수를 해서 가서 거기 쌀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베트남 쌀 비슷하게 그런 걸로 돼 있어서 찰기가 좀 적으니까 찰기 있는 쌀이 좀 마케도니아산 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쌀집을 찾아다니면서 마케도니아산 쌀을 찾느라고 그래서 그걸 찾으면 미리 딱 사놓고 좀 쟁여놓고 우리 한국 쌀과 그나마 좀 비슷해서 그런 거 직접 지어 먹고 그랬던 경험이 나죠. 교수님 그러면 혹시 세르비아 친구들이나 현지 친구들한테 한국 음식을 조금 공유해 주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 음식을 해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해줬던 게 이제 뭐 말이 안 되지만 그때 저 김도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김밥을 정말 김밥 옆구리 터지는 라는 소리다 할 수가 있는데 옆구리 터진 김밥을 막 해줬고 해주면서 그 안에다가 이제 제가 가져갔던 것 중에서 이제 뭐 김치 같은 것을 그나마 좀 담았어요. 이렇게 약간 그 나라에서는 그 김치다음에 이제 중국 김치를 우리나라식 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거기서 김치 하면은 거기는 그냥 양배추라고 생각을 하시고 중국 김치 처음에는 그것도 몰랐죠. 그래서 중국 김치를 어떻게 찾아서 중국 상인들한테 가서 사가지고 그 김치 버무려가지고 제가 봐도 맛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뭐 깨 좀 뿌리고 뭐 참기름 좀 발라서 김밥을 만들어서 해줬던 기억도 나고 또 삼겹살 아무래도 고기는 풍성하니까 삼겹살 사가지고 해주고 뭐 닭도리탕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닭은 뭐 흔한 음식 중에 하나고 그 고추장을 좀 넣어서 고춧가루. 근데 외국 친구들은 일단 국물을 못 마시고 그냥 고기 꺼내서 물로 씻어서 먹어서도 맛있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혹시 무경 씨는 그 한국 음식을 현지에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 음식 저는 항상 기숙사식을 먹다가 저도 그 음식 문화 차이점이 너무 심해서 한국 음식을 직접 하는데 지금은 이제 베오그라드에 한인마트도 좀 많이 생겼고 또 이제 중국 마트에서도 한국 라면을 많이 팔아서 저는 라면을 많이 먹고 친구들한테 라면 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음식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혹시 무경 씨가 느꼈던 문화적 차이나 이런 게 음식 말고 또 따로 있었나요? 음식 말고는 수업에서 좀 많이 느꼈던 게 한국에서는 또 교수님마다 각각 다르지만 한국 대학 수업은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이제
잘 듣고 하는 수업인데 제가 현지에서 느꼈던 수업은 문법을 조금 배우고 나머지 시간에는 정말 서로 대화하듯이 소통이 조금 더 중점으로 되는 것 같은 경험이 있어요. 확실히 한국 대학교랑 세르비아 대학교랑 이제 조금 그런 수업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많다고는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좀 새롭네요. 혹시 창규 씨는 이야기 들으면서 궁금했던 건 없나요? 교수님 저